만약에 얀센에서 이 약을 임상을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얀센에서 판매한 금액의 10%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6대4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네, 2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리뷰를 하고 가야 돼요. 8월쯤이었나요? 제가 차장님을 뵈러 왔던 날이었어요. 그날 돌아가는 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러고서는 그날 우리 솔투기 구독자분들에게 던져준 종목이 동은아나텍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지금 아마 수익률이 다들 50% 이상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네, 시장 진짜 힘들 때도 얘는 좀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봤으니까 리뷰를 또 하고 넘어가야죠, 우리가. 당시 타이밍도 괜찮았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잘 가서 맞아요. 저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동은아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타액, 침이죠. 침으로 당을 측정하는 이제 측정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이제 직접 탐방도 다녀오고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당뇨병 환자가 작년 기준으로 약 6억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아마 전당뇨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8억에서 한 9억 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기존에는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예방 치료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 측정 기기 역시도 상당히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당을 측정할 때 잘 아시겠지만 손끝에서 체열을 통해서 보통 당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아프잖아요. 침 이렇게 딱 핀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거부감이 상당히 많았는데, 하지만 이 동은아나텍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타액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고통 없이 그리고 거부감 없이 당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충분히 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한중일의 특허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미국, 유럽에도 지금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동은아나텍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될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2천억 정도 될 건데, 당뇨 시장의 규모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지금의 혈당 측정기 시장에서의 1%, 단 1% 시장만 뺏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좀 가져가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겠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미리 팔아놓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럼 들고 있는 분들은 목표 주가, 뭐 혹은 목표 시초 얼마로 좀 염두해 두고?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를 조금 가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가 한번 매도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타액으로 당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는 임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임상이 끝나고 품목허가 신청을 해서 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제품이 출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임상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의료기기이기 때문에요, 임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임상만 잘 되면 바로 품목허가 신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누적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데, 뭐 어떤 포인트에서 힌트를 얻으셨는지, 뭐 어떤 얘기와 연결이 좀 되어 있는 종목인지 먼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1탄에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의 그런 시장 자체의 추가 상승은 어쩌면 중국이 그 키를 잡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또는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한 8일로 단축한 건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제로 코로나와 관련된 첫 번째 완화 조치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현재 코로나 기간에 수출 확대를 통해서 경제 회복세를 좀 보여주어 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의 중국 경제가 앓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 잘 되었던 수출이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선진국들의 경기가 하향되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수출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상기 집권 시대에 들어온 이상 수출이 잘 안 되면 중국은 과연 어떤 방향에서 경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생각을 할까라고 봤을 때 내수를 부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를 통해서 뭔가 경제를 조금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폐쇄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되고 수출 두단을 커버할 수 있는 내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에 걸맞는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에서 힌트를 좀 찾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네. 또는 카지노 또는 뭐 항공주 이런 업체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그 업종에서 고르신 거예요? 이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도 사실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호텔신라를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아,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이 호텔신라요? 예. 굉장히 의외예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라고 네. 좀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해외에 좀 나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면세점을 갔더니 정말 썰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면세점이 썰렁한가 봤더니 환율 때문에 맞아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면세점의 가격이 싸지가 않아. 네, 절대 싸지가 않습니다. 백화점 가격이 오히려 더 싸게 느껴질 정도로 면세점의 매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환율 자체가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화가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달러 강세가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연말로 가면 갈수록 엔화가 강세로 갈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는데 유로화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는 자연스럽게 약해질 것이고 원화는 강세가 될 건데 그러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면세점에서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하면 뭐니 해도 중국의 그런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어야만 상당히 좋아질 텐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지금 분명히 여행이라든지 또는 엔터 사업 쪽에서는 이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상당히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면세점 업황 그리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신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리 담아주자. 근데 뭐 면세점 관련주에서도 좀 볼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텔신라가 제일 대표 종목이니까 말씀하시는 거. 호텔신라를 꼽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면세점 업체들이 코로나 기간에 다들 어려웠어요. 힘든 건 다 마찬가지였는데 상대적으로 그 기간에 위축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면서 시장을 확대한 업체가 바로 호텔신라입니다. 신라 면세점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거든요. 정말 장사가 안 되는 와중에서도 계속적으로 광고 비용 지출을 했고 그런 면을 봤을 때 만약에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던 부분들이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그 베네핏이 굉장히 크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호텔신라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종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업종, 해주시려고. 다른 업종과 네. 다른 업체들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또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도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진짜 많이 죽어 있죠. 그렇죠. 그래도 삼바는 좀 최근에 올라오긴 왔더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업체도 분명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종목의 모멘텀은
동일하다고 좀 할 수가 있는데,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 이게 이 종목들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레이저 티닙이라는 물질이 원래는 오스코텍이 2015년에 유한양행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유한양행은 2018년에 이거를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한테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해서 국내 판권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고, 해외 판권 같은 경우는 얀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한양행이 이 레이저 티닙을 이용을 해서 이미 2차 치료제로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받아서 작년부터 이 약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유한양행이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한양행이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얘기는 내년에 이 레이저 티닙을 이용한 이 신약이 2차 치료제가 아닌 1차 치료제로 품목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약 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 타그리소라는 약이 있는데, 이 타그리소라는 약이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아시아인들한테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수가를 적용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이 레이저 티닙의 이 약은 특히나 아시아인들한테 상대적으로 효과가 강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약이 임상 3상을 끝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식약처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할 거고 1차 치료제로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보험 수가까지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시장 자체가 한 연간 국내만 한다고 하더라도 3천억에서 한 4천억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천억과 4천억의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이 판매한 금액의 10%로 로열티를 수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한양행이 만약에 2천억을 팔고 3천억을 팔고 4천억을 팔았을 때 200억, 300억, 400억의 로열티가 오스코텍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바이오텍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비용이 인건비가만 커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오스코텍은 흑자 전환이 되면서 임상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국내 시장만 가지고 이 정도 규모가 나와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더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쓰이는 폐암 치료제가 타그리소라고 했어요. 이 약이 글로벌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약 8조 원 정도가 팔리는 약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얀센에서 글로벌 3상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미 유한양행에서 효과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얀센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3상 임상 역시도 결과가 무척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얀센에서 이 약을 임상을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얀센에서 판매한 금액의 10%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6대4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 자체가 타그리소가 8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레이저 티닙이 뭐 1조, 2조 판매는 정말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0%라고 한다고 하면 1,000억과 2,000억의 로열티를 받을 것이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상대적으로 로열티 수입만 가지고도 지금 시총을 훨씬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도를 봤을 때 지금부터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차분하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종목들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주가가 놓여있는 위치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조금 오르긴 했어요. 아, 그래요? 조금 오르긴 했는데, 막 그렇다라고 해서, 2차전지 업체들 같이, 1년 내내 올랐다든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저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정 구간마다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해간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최근에 뭐 업종 얘기할 때 솔직히 제약바이오는 막 그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워낙 전기차나 뭐 반도체 이쪽으로 시장의 관심도 크고 제 관심도 컸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중 내에서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맞습니다. 이 회사들의 유일한 리스크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그동안은 임상의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유일한 리스크였어요. 근데 지난달에 이미 임상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품목 허가가 나오고 1차 치료제로서 적용을 받게 되는 그 단계로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약 자체에 대한 매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을 꼭 받아볼 만한 충분한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동은아나텍에 이어서 오늘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그리고 앞서서 이제 호텔신라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종목을 가지고 잘 한번 또 공부를 해보시면은 내년까지 편안하게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내년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장이 네.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